은행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번호표를 들고 앉아 기다리던 박정수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늘은 평범한 대출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집 리모델링을 위한 소액 대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상담이 72세 노인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박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은행은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요. 창구가 줄어들고 기계가 늘어났죠. 박 씨도 이제는 ATM 사용에 익숙해졌지만 중요한 일은 여전히 직원을 통해 처리하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이름을 부르자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대출 상담하러 오셨다고요? 젊은 은행 직원 수연이 친절하게 물었죠. 수연은 언제나 박 씨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 지점에서 일한 지 3년쯤 됐다고 했는데 박 씨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집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을 고치려면 꽤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40년 된 아파트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죠. 특히 화장실은 미끄러워서 위험했고 부엌 싱크대는 물이 샜어요. 아, 리모델링 자금이시군요. 어르신 연세에 직접 공사 감독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씨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죠. 아직 정정해요. 아들이 바빠서 제가 직접 해야 해요. 그래도 동네 공사업체를 잘 아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연이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보고 또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았죠. 어르신, 최근에 계좌 거래를 많이 하셨나요? 수연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은행에 온 건 오늘이 2달 만인데. 아, 지난달에 연금 받으러 한 번 왔었나? 나이가 드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박 씨의 대답에 수연은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죠. 혹시 가족분들이 통장이나 도장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 순간 박 씨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혜진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혜진이 최근 들어 자주 찾아와 이런저런 일로 도장을 빌려갔던 기억이 났죠. 아, 며느리가 가끔 심부름을 해줘요. 제가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어서 세금이나 공과금 낼 때 대신 가주곤 하죠. 박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어르신, 제가 금융감독원 노인금융보호 상담을 연결해 드릴까요? 최근 거래 내역에 좀 특이한 패턴이 보여서요.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특이한 패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정확하고 투명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금융 문제가 생겼다니, 특이한 패턴이라니,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수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른 직원들이 못 듣게 조심하는 것 같았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인분들 대상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을 통한.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네요. 가족을 통한이라는 말이 박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혜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진지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최근 6개월간 출금 내역을 보면,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수연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죠. 큰 금액이 여러 번 나갔어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어르신이 직접 찾으신 게 맞나요? 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큰 돈을 찾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연금과 작은 용돈 정도만 썼을 뿐 큰 금액을 출금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갔다는 거죠? 박 씨는 겨우 물었어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보여줬어요. 그 숫자를 본 순간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이게 다 빠져나갔다고요? 박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네, 그리고 더 있어요. 대출 신청도 여러 건 들어와 있는데 어르신이 직접 하신 게 맞나요? 대출? 박 씨는 오늘 처음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씨는 겨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수연은 명함 뒤에 무언가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나 도장은 조심해서 관리하세요. 특히 인감도장은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박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 것도 힘들었죠.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 3년 전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지켜온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를 지나면서 박 씨는 거의 비틀거렸어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손을 저었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최근 며느리 혜진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님, 세금 납부 때문에 통장이 필요해요라며 가져간 통장들, 주민센터에 서류 내러 가는데 도장이 필요해요라며 빌려간 인감도장, 은행 업무 보러 가는데 신분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며 가져간 주민등록증.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네줬죠. 아내가 떠난 후 자주 찾아와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고마운 며느리였으니까요. 힘든 시기에 곁에서 위로가 되어준 며느리.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던 살가운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박 씨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주머니에서 수연이 준 명함을 꺼냈어요.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죠. 노인금융보호 긴급상담. 가족 관련 피해도 상담 가능. 가족 관련 피해.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노후에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평온했던 노후, 믿고 의지했던 가족.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72세 박 씨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은행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수연이 준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 박 씨는 서랍장으로 가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먼저 급여 통장이었던 국민은행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의 숫자를 보는 순간 박 씨는 눈을 비볐어요. 분명 3천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겨우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3개월 전 500만 원 출금, 2개월 전 700만 원 출금, 모두 현금 인출이었죠. 언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걸까? 박 씨는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우리은행 적금 통장은 아예 해지되어 있었고 농협 통장도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로 쓰던 통장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 반찬 좀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죠. 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아, 응, 와도 돼.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박 씨는 급히 통장들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달력을 확인했죠. 최근 몇 달간의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들, 혜진이 찾아왔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재산세 낼 시기예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그때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었죠. 아버님, 병원비 정산하러 가는데 통장이 필요해요. 그때도 인감도장을 빌려갔었습니다. 아버님,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하러 가요. 신분증도 좀 빌려주세요. 매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박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네줬죠.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혜진은 친딸처럼 챙겨주는 고마운 존재였으니까요. 특히 아들 민호가 바쁠 때면 혜진이 대신 찾아와 이것저것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박 씨는 서재로 가서 예전 서류들을 꺼냈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금고에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금고 비밀번호는 아내 생일이었죠.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적금 증서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만기가 되려면 2년은 더 남았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 씨는 화들짝 놀랐죠. 아버님, 저예요.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준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이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넣어드릴게요. 김치도 좀 담아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박 씨는 서류들을 급히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혜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셔 보여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은행에 다녀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혜진의 눈빛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잠깐 나갔다 왔어.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했죠. 혜진이 다가와 박 씨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으신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그녀의 표정엔 진짜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박 씨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손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박 씨는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대답했어요. 혜진은 잠시 박 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 제가 녹용 달인 거 좀 가져왔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혜진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면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아버님, 요즘 통장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 순간 박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씨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동안 박 씨는 휴대폰으로 아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잠깐 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바빠서 주말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박 씨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버님, 여기 놓고 갈게요. 따뜻할 때 드세요. 혜진이 보온병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 정기검진 있으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음 주까지 이대로 있어도 될까?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아버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현관으로 가며 말했어요.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박 씨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어봤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손자, 손녀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모습. 사진 속 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가면이었을까?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박 씨는 수연이 준 명함을 다시 꺼냈죠. 내일 첫 번째로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금융보호 상담. 정말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혜진의 웃는 얼굴과 텅 빈 통장 잔액이 번갈아 떠올랐죠. 3천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든 통장, 해지된 적금.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가족을 의심해야 한다니.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와는 다른 결심을 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씨는 사진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연이 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자씩 눌렀습니다. 023456.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노인금융보호센터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죠. 저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평생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의심하고 법적 대응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의 순간이었죠. 전화 상담이 끝난 후 박 씨는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노인 대상 가족 금융 사기가 의외로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개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그리고 대부분 재산을 되찾기 어렵다고 했죠. 가족 간 문제라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몇 가지 조치 사항을 알려줬어요. 우선 모든 통장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다른 은행들도 방문해서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온했던 노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은행 계좌 동결, 법률 상담, 아들과의 대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 씨는 일어섰어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심을 굳힌 박 씨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노인금융보호센터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436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번호를 불렀어요.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계좌 조회를 하고 싶은데요. 박 씨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큰 금액을 인출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박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나갔나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전 1천만 원 현금 인출. 박 씨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닌데.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도장, 위임장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네요. 가족분이 대리로 찾아가신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위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명이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처리한 것 같았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박 씨가 중얼거렸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본점에 문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이었어요.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만기 정기예금이 2달 전에 중도 해지되어 있었고 2천만 원이 며느리 혜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이체 신청서에 어르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 씨는 아찔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서명한 걸까?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무슨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아간 건 아닐까? 세 번째 은행인 농협까지 확인하고 나니 박 씨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총 피해액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었죠. 손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을 살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업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민호야, 우리 좀 만나야겠다. 중요한 일이야. 박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아빠, 혜진이가 전화했어요. 요즘 아빠가 이상하시다고. 자꾸 의심하고 은행 다니면서 뭘 확인하신다고.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벌써 선수를 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통장에서 돈이. 아빠, 이따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병원은 꼭 가보세요. 혜진이가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민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박 씨는 허탈하게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박정수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영숙 씨였어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었죠. 아, 김 여사님. 박 씨가 힘없이 인사했어요. 김영숙은 박 씨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사실 금융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이런 상담도 하나요? 김영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이죠. 특히 요즘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많아서요. 가족이 연루된 경우도 있고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김영숙은 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
박 씨에게 전화를 건네줬죠.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간 것,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은 후 말했어요. 어르신,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은행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어르신이 속아서 서명하신 거라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가족을 고소하는 게 박 씨는 망설였어요. 어르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일단 모든 통장을 정지시키시고 증거 자료를 모으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영숙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센터에서 도와드릴 테니 힘내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혜진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아버님, 요즘은 재산 관리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대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이것도 선의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해요. 특히 치매 검사는 꼭 하셔야 한대요. 이 말이 가장 자주 나왔던 것 같았어요. 이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능력을 제한하려는.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서재로 직행했어요. 금고를 열어 중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유언장에는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미국에 사는 딸 수진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많이 돌아다니셨다면서요? 박 씨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혜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은행 직원들이 전화했어요. 어르신이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고, 혹시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씨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라. 혹시 내가 아는 게 있니? 혜진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혹시 제가 세금 낼 때 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영수증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다 아버님 대신 납부한 거예요. 영수증도 있고요. 하지만 그 금액은 빠져나간 돈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씨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꾸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난 정상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통장이나 도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요? 너무 서운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민호 오빠는 학교 일로 바쁘고 월급도 적어서 생활비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번 돈으로 이 집안 살림 다 꾸려왔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다 댔고요. 박 씨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 혜진이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내 허락 없이 큰 돈을 쓴 건 잘못이야. 박
박 씨가 말했어요. 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섭섭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아버님 행동이 좀 이상하셔서 민호 오빠랑 걱정하고 있어요. 전문의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말끝을 흐리는 혜진의 눈빛에서 박 씨는 위협을 느꼈어요.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 가봐. 박 씨가 말했어요. 혜진이 섭섭한 듯 일어서며 말했죠. 네, 가볼게요. 그런데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민호 오빠도 같은 생각이니까 병원은 꼭 가보세요. 안 그러시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그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이 나간 후 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통장도 모두 정지시켜야 하고 증거도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도 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전쟁,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어요. 내일 할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통장 정지 신청, 경찰서 방문, 창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72세 박정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정장은 예전보다 헐렁해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일정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김영숙이 며칠 전부터 수소문해서 겨우 예약한 곳이었죠. 노인 전문이라 믿을만해요. 상담료는 좀 비싸지만 김영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숨이 더 찼어요. 가슴 한쪽이 뻐근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박정수 선생님, 들어오세요.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맞이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출금 내역, 위임장 사본, 지난 며칠간 힘들게 모은 자료들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까지 포함하면요. 박 씨는 숨이 막혔어요.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간 금융 분쟁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건 사기예요.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리고 이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 일부는 아드님 계좌로도 들어갔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 같은데 부부가 함께 계획했을 수도. 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형사고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하시면 아드님도 피고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네, 고발하겠습니다. 박 씨가 겨우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죠. 그리고 더 급한 게 있어요. 집 담보대출이 승인 대기 중입니다. 빨리 막아야 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집까지요? 네, 3천만 원 한도로 승인이 났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내일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이 끝나고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은 계속 답답했고 왼쪽 팔이 저릿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군요. 수사가 좀 복잡할 겁니다. 담당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형사의 설명에 박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피고 소일란에 며느리와 아들의 이름을 적는 순간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박 씨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가 아빠가 변호사 찾아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섭섭했어요? 박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민호야,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혜진이도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학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아빠 재산 조금 빌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 말에 박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조금?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조금이야? 그게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혜진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넌 정말 몰랐니? 내 돈이 내 계좌로도 들어갔던데?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기 힘들었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박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마저 공범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예약했어요.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해요. 최근 행동이 너무 이상하세요. 난 정상이야. 박 씨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법원에 성년 의견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치매 증상이 보이시는데.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년 의견.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박 씨는 공포를 느꼈어요. 집에도 오지 마. 경찰에 신고했어. 박 씨가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더 빨리 조치해야겠네요. 정신 이상으로 가족을 고소하는 노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박 씨는 갑자기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김영숙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이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중일 겁니다. 박 씨는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왼쪽 팔의 저림이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박 씨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박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스트레스가 결국 몸을 망가뜨렸구나.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이제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가족은 적이 되었고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김영숙, 독거노인 지원센터. 박 씨가 겨우 말했어요. 이틀 후 박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김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와 혜진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붙잡고 면회 왔다고 우겼나 봅니다.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민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눈가가 붓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민호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 혜진은 무표정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혼자 생활하시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박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가족들,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요. 나가, 박 씨가 힘겹게 말했어요. 아버지, 민호가 더 다가오려 했지만 김영숙이 막아섰어요. 환자분이 싫다고 하시잖아요. 나가주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머뭇거리다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퇴원하면 갈 곳이 없어요. 집엔 못 가겠고,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센터에 임시 거처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차차 해결해 나가요. 김영숙이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72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박 씨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72세 박정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한 달 후 박 씨는 서울지방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김영숙이 매일 찾아와 챙겨준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복용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민사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죠. 박 선생님, 형사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민사조정이에요. 가족들이 변호사와 함께 올 거예요.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정실은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와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조정위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박정수 씨가 피고 최혜진, 박민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입니다. 피해액 6,500만 원, 집 담보대출 3천만 원 미실행 건. 먼저 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준비한 증거 서류를 하나씩 제시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위임장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단 인출 내역이고요.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박 씨는 민호와 혜진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혜진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3년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그 노고는 전혀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혜진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어머니 간병인 비용 영수증, 병원비 대납 증명서, 장례 비용 영수증, 제가 대신 낸 돈만 3,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다 제 돈이었어요. 박 씨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팔을 잡으며 제지했어요. 침착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이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대출금만 5억이 넘고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해요. 갑자기 민호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 저는 정말 잘 몰랐어요. 혜진이가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해서 가끔 서류에 서명만 했는데 조용히 해요. 혜진이 날카롭게 민호를 쏘아봤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면서 월급쟁이 주제에 뭘 안다고 조정위원이 탁자를 두드리며 중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양측의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박 씨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조건은 명확합니다. 전액 반환과 집 담보대출 철회,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학원 폐업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오히려 그동안의 간병 노고를 인정해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조정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혜진이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10분간 휴정을 요청합니다.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혜진과 민호, 그들의 변호사가 조정실을 나갔어요. 박 씨는 의자에 깊이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대부분 합의가 어렵습니다. 10분이 지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3천만 원만 반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의 간병과 집안일 대가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혜진이 제안했어요.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돈을 훔친 건 훔친 거예요.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봤어요. 합의가 어려우신 것 같네요. 조정은 불성립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끝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혜진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작년에 만드신 유언장 기억하시죠? 미국에 있는 수진 씨한테도 재산 준다고 쓴 거.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금고에서 사라진 유언장. 그거 내가 가져갔구나.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어요. 이 사건 취하하시면 돌려드릴게요. 아니면 뭐? 박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민호 오빠에게 가죠. 수진 씨는 한 푼도 못 받아요. 한국 민법이 그래요.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호가 놀라며 아내를 봤습니다. 혜진아, 그게 무슨 아버지 유언장을 내가 조용히 해요. 혜진이 차갑게 민호를 제지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박 씨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딸 수진의 권리. 하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문서 절도야. 내가 추가로 고소하겠어.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제가 가졌다는 증거. 그리고 전 이미 바닥이에요. 더 잃을 게 없다고요. 그날 밤 임시 거처로 돌아온 박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결국 박 씨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딸은 첫 번째 신호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늘 조정은 어떻게 됐어요?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유언장 문제를 들은 수지는 순간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갈게요. 아빠,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가족법 전공했잖아요. 한국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미국 변호사로서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일도 있잖아. 굳이. 박 씨가 만류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벌써 휴가 냈어요. 사실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밤 비행기 표 예약할게요.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숙이 함께 가자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검찰청 7층 사무실에서 젊은 검사가 사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피해 금액이 크고 위조 증거가 명백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유언장을 은닉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주거침입과 문서절도 혐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박 씨는 조금 안도했어요.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검사가 신중하게 덧붙였죠. 다만 박민호 씨는 주도적 역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극적 방조 정도로 판단돼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청을 나오는데 1층 로비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파란색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힘없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 정도로. 저는 그냥 가끔 서류에 서명만. 학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호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제는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샌프란시스코발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떴어요. 30분쯤 지나자 자동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딸의 모습에 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수진이 달려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수진의 따뜻한 품에서 박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은 벌써 전투 태세였습니다. 아빠, 일단 변호사님 만나고 유언장 은닉건으로 추가 고소해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액도 늘려야겠어요. 며칠 후 혜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혜진은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끌려갔어요. 민호는 법정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아,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구속. 하지만 이것이 정이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였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힘들어도 이게 맞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박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배신한 사람들 대신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김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수진 씨, 오늘은 제가 저녁 살게요. 이제 조금씩 해결되고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과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났어요. 6개월이 흐른 늦가을, 단풍잎이 황금빛으로 물든 서울의 한 실버타운. 박 씨는 넓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달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란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이제는 평온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형사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혜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민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혜진이 끌려나갈 때 박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죠.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박 씨는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체 피해에게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실버타운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층간소음 걱정 없는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죠.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년배 주민 한 분이 인사를 건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주민회 회장을 맡게 됐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주민들의 추천이 계속되자 수락했죠. 40년간의 공무원 경험이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탁구 한 게임 하실래요? 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전에 어두웠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새로운 일상이 조금씩 그것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익숙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노인금융보호 전문가가 되어 정기적으로 박 씨를 찾아왔죠. 어르신, 오늘은 온라인 뱅킹 교육이죠?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하셨어요? 수연이 밝게 물었어요. 박 씨는 태블릿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혼자서도 이체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도 생체 인증으로 바꿨고요. 지문으로 하니까 잊어버릴 일도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박 씨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겪은 아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녁 무렵 수진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또 갈게요. 수진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후에도 매주 화상 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방문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빠, 제이슨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화면에 손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어 많이 늘었죠? 미국에서 태어난 손자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박 씨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의 아픔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공증까지 확실히 받으시고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사본은 수진 씨께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하기로 했어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자식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도 혜진에게 휘둘렸을 뿐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머뭇거리며 실버타운 로비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아버지, 민호가 힘없이 다가왔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자. 박 씨가 먼저 말했어요. 라운지로 걸어가는 민호의 뒷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학교는 괜찮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직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학생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 정도로 많이 빼돌릴 줄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그만하자. 박 씨가 짧게 말했어요. 민호는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민호가 떠난 후 박 씨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습니다. 김영숙을 만난 건 복지관에서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아드님도 찾아왔다면서요? 김영숙은 여전히 독거노인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박 씨도 이제는 그 활동에 동참하게 됐죠.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금융사기 예방교육 정말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박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박 씨는 이제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다른 노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혜진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학원이 망하고 빚에 쫓기다 보니 변명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박 씨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밤 박 씨는 일기를 썼어요. 실버타운에 와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충실한 하루였다. 온라인 뱅킹도 익히고 복지관 강의도 했다. 민호가 찾아왔다. 많이 야위었더라.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들도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박 씨는 달력을 봤어요. 내일은 실버타운 주민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이었어요. 시니어 금융자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우리 제이슨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한다. 걱정 마라. 아빠는 이제 정말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램프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씨가 될 거예요. 72세 박정수의 마음속 폭풍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박정수의 새로운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